자, 계속해서 이제 67페이지, 물론 이제 66페이지의 어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용언에서는, 어디에서는 나왔지? 용언에서는 무엇과 뭘 얘기할 수 있다고 했지? 용언에서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활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활용에 관련돼서 만약에 어미,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로 나눈다?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는 거 알겠지? 그럴 때 우리가 소위 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는 점? 불규칙.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되겠지. 여기서 활용에 있어서는 규칙과 그 다음에 뭐다 하지? 불규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간에다 뭘 넣으라고 했지?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항상 모음이 왔을 때 뒤에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가 규칙이다, 불규칙. 변하지 않으면 아나 어 있잖아. 아나 어 또는 뭐 아라나 어라. 이걸 넣었을 때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과 불규칙이 있다. 생각납니까? 그러나 변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넣어주는 것이 있지.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을탈라. 그 다음에 리을탈라. 이거는 변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넣어준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불규칙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지. 어간이 변하는 경우, 어미가 변하는 거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게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이 변하는 것, 사다바루, 시읒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읒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어미는 여로, 여 불규칙, 러 불규칙, 어 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 히읗 불규칙. 생각나지? 요 정도만. 그래서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규칙과 그 다음 불규칙. 우리 그 요기책 보면 앞쪽 도움에 다 있습니다만은 치담잠 날아보시오. 사다바로 여로와 시기두부 황청집. 들어본 적 있어? 그런 것들 다 물론 방송만 듣는 학생들은 또 무슨 소리 하다 뒤에 앞쪽 도움이 보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활용하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것. 동사와 형용사 구별. 둘 다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데, 물론 뭐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현재 시점이 어간에다 뭘로 뭐라 하지? 어간에다가 현재 시점이. 어간에 현재 시제 어미를 넣을 수 있으면 다 같이 뭐다 시작? 그렇지. 현재 시점을 넣을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점을 넣어봐라. 현재 시점에 뭐가 있어? 니은이나 는다 같은 거 있죠? 니은이나 는다, 니은다 또는 는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활용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하는 문제. 알겠지?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래서 완전 서술 가능성이 있다. 본용언. 본래의 뜻으로 사용된다. 본용언. 완전 서술성이 없다. 본래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보조용언. 됐습니까? 그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정의됐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67페이지. 67페이지에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모두 보조용어로 쓰인 거 나왔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 63번 문제. 이 책도 한번 읽다. 되죠? 그러나 이 책도 한번 보거라. 원래 문장에서 벗어난 거지. 따라서 이 보거라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죠. 보조 용언. 밖에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덥다는 되지만 보다는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죠? 원래의 문장에 있어서 서술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게 보조 용언이죠. 됐나요? 그럼 1번이 다 보조 용어로 쓰인 거지. 결국 보조 용어는 본 용어 뒤에 쓰이는 거야. 보조 용어는 본 용어 앞에 올 때는 없어. 다 본 용어 뒤에 오는 거지. 근데 2번 보면 야구공으로 위를 깨먹었다. 깨서 먹을 수는 없잖아. 깨서 먹을 수는 없지. 그게 보조 용어이지. 뒤가 먹었다. 근데 두 번째는 여름철에는 음식을 꼭 끓여 먹자. 끓여서 먹는 거지. 뒤는 먹다는 그도 본래 의미로 쓰이지. 본 용어이지. 이것 좀 너희가 아버지께 가져다 주다지. 주다는 의미가 그대로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건 본 용어로 쓰인 거지. 근데 너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거들어 드린다 했지? 거들어 준다. 행위의 완료지. 거들어 드린다. 그래서 뒤는 보조 용어이지. 뭘 주는 게 아니잖아. 이를 거들어 드리는 게 아니잖아. 본래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본 용어이죠. 이것을 만다. 그러나 개를 피우도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어떤 행위의 완료지. 말다. 그러니까 이건 보조 용어이죠. 따라서 문제도 몇 번 나왔지?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본용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때 본용과 보조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완전 서술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본래 의미로 쓰였는가 여부를 따져라. 알겠지? 그렇게 창의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67번 문제 한번 볼까요? 67번 보니까 밑줄친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렇게 나왔잖아, 그지? 자, 우리가 보면 이제 활용한 것은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아니야? 무릎 강판에 간이 물을 강판에 간이 물을 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라보시 앞에서 니을 탈락되는 거에 대해서. 자,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래되어 부른 국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 붓다 시기누부 씻다 깃다, 눕다, 붓다가 모음 앞에서 니을로 바꾸는 걸 디귿불기시라고 했지? 기본형 뭐라고 해야 되지? 붓다라고 해야지. 불다가 아니라 붓다. 시기누부 시작. 씻다다. 그 다음에 깃다다. 눕다다. 그 다음 뭐 하다 시작. 붓다 있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시기누부. 됐습니까? 시 플러스 뭐가 오면? 어가 오면 싫어. 기 플러스 어가 오면 길어. 누 플러스 어가 오면 시작. 누러. 부 플러스 어가 하면 불어죠? 그래서 모음 앞에서 디귿이 니을로 바뀌는 걸 디귿불기칙. 그래서 외울 때 시기누부 시작. 그렇죠? 시기누부. 그래서 문제도 몇 번. 그래서 2번이라는 거고 3번에 있어서는 일렀다. 기본이 뭐죠? 이르다지. 이르다니까 일러. 르 불기칙 용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 기본이 들르다지? 들렀다. 그래서 으탈라. 특히 이르다와 관련돼서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지. 이르다와 관련돼서 주의할 것. 이르다는 동음이어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르다. 이르다. 세 가지가 있죠. 이르다. 이르다가 뭐가 있다? 어디에 다다르다. 이게 이를 짓자야. 이를 짓자. 또 시간이 이르다. 이를 줬자. 시간이 이르다. 그 다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를 유자. 이렇게 해서 그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또 달리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르 플러스 어가 오니까 어디에 다다라? 이르러. 알겠죠? 이르러가 된다. 시간이 이르다 할 때 이르 플러스 하면 뭐가 되지? 시간이 일러가 되지. 이때 리을이 되면 르 불기칙 용이라고 했지. 생각나? 그 다음에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르 플러스 어가 왔다.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일러. 이게 되죠? 그래서 르 불기칙. 그래서 두 가지는 르 불기칙 용어이고 이것만 러 불기칙 용어. 생각나지? 자, 그런 점에서 해결을 될 수 있겠다. 따라서 67번 같은 문제도 잘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활용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뒤에 암기 도움이 꼭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잘 해놨다. 너무 잘 해놨다. 이해됐죠? 거기 해놨잖아요. 74페이지 봐봐. 74페이지 보면 내가 아까 했던 것 해놨잖아. 구별할 조사, 주격조사, 복격조사, 부사격조사, 있어 없어, 접조사. 해놨죠 이렇게? 주요한 걸 구분하라고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문장론입니다. 자, 일단 문장에 성분이 있을 것 같아. 76페이지 보면 문장에 성분에 주성분이 있다든가 부속성분이 있다든가 독립성분이 있지? 그럴 때 문장을 이루는 핵심 성분으로서 뭐가 있어? 주목보사, 시작, 주목보사. 그 다음에 수식성분으로서 부속성분이죠? 부사와 관형어가 있다. 독립성분으로서 독립어가 있지.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찾아라. 또는 부속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 나올 수 있죠. 더불어서 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77페이지의 서술어 자료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의 필수 성분의 그런 수를 뭐라고 한다? 서술어 자릿수라고 한다. 따라서 주어만 올 때는 한 자리, 주어 이외에 목적 하나, 부사 하나, 보어로는 두 자리. 주어 이외에 목적어도 나오고 부사도 오면 몇 자리? 세 자리. 특히 세 자리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다, 드리다, 바치다 있지? 세 자리 서술어. 무조건 이것만 나오면 세 자리 서술어지. 거의 수요동사. 수요동사로서 주다가 있다든가 드리다가 있다든가 바치다가 있다든가 있죠? 또는 옮기다, 그 다음에 이동하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삶다, 넣다, 뭐 간주하다, 여기다. 알겠죠? 이럴 때 다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알겠죠?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주다, 들이다, 바치다, 옮기다, 이동하다, 삼다, 넣다, 간주하다, 여기다. 알겠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떤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냐면 다음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거기 70번 동그라미. 70번 보니까 다음 밑줄친 부분에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뭐냐 그랬지? 자, 이런 식의 문제. 시에서 나무를 심었다 할 때 시에서 4월이면 매년 시에서 나무를 심었다 했지. 시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분의 주격조사죠. 이때에서 그러니까 시가 나무를 심은 거지. 따라서 이거는 주어로 쓰인 거죠. 어느덧 벚꽃이 활짝 부사어죠. 목련도 소리가 없이. 이 소리 없이라는 말은 소리 없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 내에서 부사절로서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거야. 부사어. 4번도 역시 그곳에서 이때 일단 힌트 치는 다음에 1번과 4번에 똑같이 에서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1번의 에서는 주격조사지만 4번의 에서는 부사격조사지. 그래서 문제답은 1번이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여기까지 됐어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 하나만 묻고 가자. 78페이지 73번. 73번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보면 밑줄친 서술어 자릿수가 다른 것은 뭐냐 있지? 요거 하나 기억해 두라고 아까. 그러면 아니다는 뭘 필요하다. 아니다 되다는 보어를 요구하지. 그러니까 주어의 보니까 두 자리. 주다는 뭐야? 수요동사지? 그러니까 몇 자리가 오르네? 세 자리지. 3번을 보니까 먹었다는 타동사지. 라면을 목적어로 하지. 두 자리. 읽는다도 타동사니까 목적어로 하지. 길지만 두 자리야.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거예요. 자, 74번 문제도 하나 보자. 74번 문제. 74번은 이건 알아도. 이 부사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필수 부사가 있고 수의적 부사라는 게 있어. 알겠죠? 필수 부사는 문장 내에서 생략될 수 없는 부사를 필수 부사라고 하고,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수의적 부사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번은 고기가 까맣게 탔다 할 때 생략해봐요. 생략할 수 있죠? 고기가 탔다, 까맣게 탔다. 수의적 부사. 자, 비겁하게 굴지 마라. 비겁하게. 이 경우는 뭐예요? 굴지 마. 어떻게 굴지 마? 필요하죠? 따라서 필수 부사.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번과 4번이 생략해도 말이 되니까. 수의적 부사.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여부를 통해서 수의적 부사와 필수 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참고해야 돼. 자, 다음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얘기하자. 자, 문장의 짜임에 있어서는 이제 혼문장이 있고 겹문장이 있다는 거 배운 적 있죠? 혼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하지. 그리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되면 겹문장이야. 그 겹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지. 겹문장에는 자체적으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지. 우리 국어에 아는 문장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는 문장. 즉, 아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문장 유형이죠? 안긴 문장 유형.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시작. 5가지. 5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짜. 자, 뭐가 있다? 시작. 문장에 짬이 있다 이제. 문장이 짜면은 혼 문장이 있고 무슨 문장이 있다? 겹문장. 이것도 시험에 더러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혼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연결가 몇 번 되는 거? 한 번 되는 걸 혼 문장이라고 하고, 겹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하지. 겹문장에는 무슨 문장이 있다? 아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이어진 문장이 있다 했지? 자, 아는 문장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는 문장에서는 이 속에 안겨있는 문장이 있지? 안긴 문장 유형인데 대체로 명부관, 인서가 있지. 그죠?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이다 하면 딱 보면 뭐 어떤 것이 명사절이라고 했지?
미음기.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이야. 알겠죠? 미음기. 그리고 이것들 들어간 상태에 다 서술 역할을 하는 거지. 부사절은 다 같이 개 도록듯이 아서, 개 도록듯이 아서. 알겠죠? 이게 들어갔거나 또는 끝에가 뭘로 끝나면 파생부사, 부사와 전미사 이가 들어갔으면 알겠지? 없이, 달리, 같이, 몰래. 알겠죠? 이런 말 들어가면 부사. 네. 들어갔으면 부사와 전미사. 부사절이다. 관형절은 뭐야? 나라던 니은, 리을, 덜이 들어갔으면 관형절로 생각하면 되겠고. 인용절은 직접 인용, 라구와 간접 인용, 고 있죠? 들어갔으면 인용절. 생각나지? 그 다음에 서술절은 서술부, 주어부와 서술부가 있을 때 그 서술부가 다시 주어 플러스 서술로 될 때를 서술절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을 이제 아는 문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명부관 인서. 시작. 명부관 인서. 됐죠? 그래서 하면 되겠다. 다음에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뭐가 있다 다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그래서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앞뒤 순서를 바꿔서 말이 되면 대동적, 말이 안 되면 종속적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81페이지 76번 가자. 안긴 문장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안긴 문장이 없는 거예요. 자, 나는 동생이 합격하길. 일단 여러분들 잘 알아둘 것은 결국 겹문장은 서술어가 2개가 나옵니다. 서술어 몇 개 나온다? 2개. 그러면 봐봐. 거기서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길 고대한다 할 때 고대하다, 합격하다 2개 나왔지? 그 상태에서 전체 서술어가 고대한다고 해? 그 안에 또 다른 서술어가 안겨 있잖아. 여기 안긴 문장이 당연히. 그러면서 기 들어가지, 기. 명사절. 시작. 알겠죠? 미음기가 들어가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두 번째, 착한 나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누가 착한 거야? 착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와준다 동그라미. 서술 2개 나왔지? 그죠? 근데 영어는 영어인데 어떤 영어?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영어가 착하다. 그 영어가 친구들을 도와준다는 두 문장 합쳐진 거야. 따라서 관형절. 시작. 자, 관형절이죠? 관형절은 관형절인데 하나의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이지. 특별히 이것을 관계 관형절. 시작. 관계 관형절. 그래서 우리가 관형절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관형절에는 2가지. 관계 관형절이 있고 뭐가 있다. 시작. 관계 관형절이 있고 동격 관형절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관계 관형절. 그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온이 내용상 일치할 때 동격 관형절. 생각나지? 여기에서는 뭐가 생략됐어? 착하긴 착한데 누가 착하다는 거지? 영어가 착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이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되겠죠. 정리됐죠? 자, 내가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내가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자, 이 문장. 내가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뭐 주었다. 시작. 돌려주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있어서 관형절을 안고 있습니까? 이 문장은 관형절을 안고 있다. OX. 관형절을 안고 있잖아. 지갑은 지갑인데 어떤 지갑? 내가 주운 지갑이잖아. 내가 주운 지갑.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줍다는 말과 돌려줬다는 서술어 2개니까 일단 겹문장이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었어. 뭘 주었어? 지갑. 이 관형절을 수식받는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따라서 관형절과 그 관형절을 수식을 받는 체온이 그 관형절에 일정 성분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한다고.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관계 관형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맥락에서 접근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2번도 관형절이야. 3번은 뭐예요? 혜진은 울산에 살고 초이는 광주에 산다. 이건 뭐 초이는 광주에 살고 혜진은 울산에 산다. 앞뒤 바꿀 수 있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4번째 같은 걸 딱 보니까 가자, 고 들어야지. 고 인용절. 무슨 절? 인용절. 라구가 들어가면 직접 인용. 라구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지? 라구가 들어가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어요? 이걸 직접 인용. 됐습니까? 근데 고감들은 간접 인용이다. 그래서 문제 76번의 답은 3번. 자,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니까.
자, 어디 한번 볼까? 거기 84페이지 봐봐. 84페이지. 8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81번 문제 볼까?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자, 81번 문제. 자, 밑줄친 부분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했지?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을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야.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근데 봐봐. 내가 어제 책을 샀다. 내가 어제 뭘 샀지? 책을 샀지. 내가 어제 책을 샀다. 어디에서 샀을까? 서점에서 샀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가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이라고 부르겠죠? 관계 관형절. 저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은 기억인데 어떤 기억?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기억이죠. 따라서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현이 내용상 일치하지. 이것을 우리는 동격 관형절. 그래서 2번이 동격 관형절이지.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이 뭐에 닿지? 이마에 흐르다 이제 땀이 주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다 같이 뭐라고 나왔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마에 흐르는 땀이 이마에 흐르다. 알겠죠? 무슨 절 시작? 관계? 네, 관계 관형절. 4번 역시 횃불을 지켜든 사람들. 자, 횃불을 누가 지켜들었지? 사람들이 지켜들었지.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제 형성된 관계 관형. 이해됐습니까? 그걸 따지는 문제. 따라서 81번에다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문장의 종결편이 있는데, 자, 문장의 종결편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우리 국어의 문형의 결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평서문이다, 음문이다, 명령문이다, 청의문이다, 감탄문이다.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돼? 다 같이 종결음이 시작. 종결음. 우리 국어는 종결음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문형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평서형 종결어미로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서문이 되는 거고, 의문형 종결어미로 끝나면 뭐가 된다? 의문문이 되는 거고, 감탄형 종결어미로 끝나면 뭐가 된다? 감탄문이 된다. 이해됐지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명령문이라는 게 있어. 뭐가 되지? 명령문의 밑줄자. 거기는 직접 명령문이 있고 간접 명령문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되죠. 우리 교재에 따라 문제 안 해놨는데 과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틀린 적이 있어요. 직접 명령문이 있고 간접 명령문인데, 직접 명령문은 용언의 어간에 알아 있지. 알아나 어라 같은 직접 명령형 어미가 붙으면 직접 명령문이 되는 거야. 반면에 라 또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맥이 뭐 들어가 있지, 으라 또는 라를 붙이면 간접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요거 있죠. 간단하게 보면 이거잖아. 받침이 없을 때 보자. 보다이지, 보다. 이 보다의 직접 명령형은 뭐지? 보다의 직접 명령형은 보아라가 되겠죠. 알겠지? 이것이 간접 명령은 보라가 되겠죠. 알겠죠? 자,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다가 있습니다. 먹다. 자, 먹다의 직접 명령 뭐가 되겠어요? 먹어라가 되겠죠. 이 간접 명령 뭐가 되겠어요? 먹으라가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하나님 좀 기억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주로 그렇다면 이런 간접 명령은 어디 사용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보다 밑줄을 해놔. 인쇄물, 시험지, 구호 등에서는 뭘 사용한다? 간접 명령형을 사용한다. 됐나요? 그걸 알아두라고. 또는 하나 더 써라. 신문 기사, 신문 사설 제목. 시작. 신문 사설 제목. 신문 사설 제목을 주로 간접 명령을 사용한다. 혹시라도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문제 가운데 다음 중 신문 사설 제목으로서 부적절한 거 찾아라. 나오겠지? 그러면 직접 명령형을 쓴 것이 부적절한 거야. 왜? 신문 사설 제목에는 뭘 사용하기 때문에? 간접 명령을 쓰기 때문에. 근데 뭐 정부는 보상하라, 뭐 대통령은 뭐 책임져라 있잖아. 책임지라 이렇게 되겠지. 책임져라가 아니라 책임지라.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해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 요구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 시험 가운데 높임과 낮춤의 중간을 찾아라 그러면 간접 명령문을 찾는 문제야. 알겠죠? 높임과 낮춤의 중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간접 명령문. 높임과 낮춤의 중화는 뭐다? 간접 명령문. 그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기억해 두고요. 뭐 여기에 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자, 87페이지 가봐.
자, 거기에 이제 높임표는 있죠, 높임표. 높임표는 별 3개 해놓고, 높임표하고 시제표현이 현재 고등학교 교과에서 언론 매체에서 상당히 중시되는 내용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높임표현과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시제표현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 물론 뭐 이외에도 뭐 사동피동도 있고 뭐 부정표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높임과 뭐일 것이다? 시제표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높임표현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3가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다. 생각나요? 주선개거, 선정. 뭐 생각 안 나지? 주선개거, 선정, 직간, 신소, 압박. 모여, 드배. 생각나죠? 모여, 드배, 십습.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먼새,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야, 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외운 적이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 또 소외감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일단 높임 표현은 그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은 뭘 통해서 실현되죠? 주로 높임, 선어말 어미 있죠? 높임 선어말은 C. 또는 높임 주격조사 깨서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걸 통해서 실현되는 게 뭐다? 주체 높임이다. 그러니까 깨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주체 높임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높임법에 대해서 이제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밑줄 해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있죠? 이런 어휘상을 통해서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체 높임이, 주체 직접 높임이 있고 주체 뭐가 있다? 간접 높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주체와 관련된 어떤 신체 일부랄지, 주체가 소유한 거 있지,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체 간접 높임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할머니께서는 귀가 뭐하다? 밝으시다 할 때 박다의 주체는 귀지, 그러니까 귀를 높이게 되는 거죠. 주체 간접 높임. 자, 객체 높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지? 어휘. 객체 높임은 문장 내에서 주로 부사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객체 높임은 주로 어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어휘는 모여드배, 모시다, 여쭈다, 뵙다, 들이다. 모여드배만 떴다면 객체 높임이야. 알겠지?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뵙다 또는 말하다, 이런 것만 하면 객체 높임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상대 높임은 누굴 위한 표현 높임이라고 했죠? 상대, 듣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걸 높임법을 우리가 상대 높임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격시체와 뭐가 있다는 점, 비격시체가 있는데, 격시체는 대체적으로 아주 높임체, 아주 높임 있죠? 일종의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하우체, 그 다음에 하계체, 그 다음에 회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격시체에서는 해체와 뭐가 있다? 해요체가 있다. 이거 알아두라고 했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그 표를 나름대로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주로 습이나 십이 들어가면 아주 높임이지, 그렇죠? 또는 오시오, 소구려리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뭐다? 시작? 에사, 높임. 됐나요? 그 다음에 개이나 구먼새, 시작. 개이나 구먼새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시작. 예사, 낮춤이 되죠. 가세, 무슨, 뭐예요? 그러면 가세하면 예사 낮춤이겠지. 그렇지? 가세, 가게, 가구먼 하면.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은 있죠?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보통 우리가, 우리 국어의 문형 관련해서 종결음에 쓰이는 것들이 있지. 평서형 종결음이,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음이, 의문형 종결음이, 그 다음에 뭐 명령형, 청형 종결음이 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종결음들은 전부 다 헤라체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가, 먹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나 어로 끝나면 무슨 체에 닿았지? 해체로서의 두루 낮춤체가 될 것이고, 거기다 요만 붙이면 뭐가 된다? 두루 높임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대 높임에 있어서 더러 격시체와 비격시체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둬. 상대 높임에 격시체와 비격시체를 사용해 좀 높임과 낮춤으로 또 구분할 수 있어. 사실 상대 높임은 높임도 있고 낮춤도 있는 거야. 혹시라도 시험 가운데 상대 높임만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높임이 적용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러면 낮춤을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상대 높임은 3가지 높임이 있죠. 아주 높임, 에서 높임, 두루 높임. 알겠죠? 이거 이외의 높임은 다 낮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갑시다.
자, 시험 문제 높임법과 관련해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뭐 사실은 그런 식의 문제인데, 자, 87번 문제. 2017년도에 지방기 나왔기 때문에 같은 문제야. 앞에서 제시된 문제도 거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자, 87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둘까요? 87번. 수키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 있지? 자, 드리다 밑줄 자. 자, 드리다는 것은 뭘 한다는 점? 객체 높임이 형성되죠. 주체도 높이지 않았지. 그렇죠? 듣는 사람이 친구 정도 될 테니까 상대 높임도 적용되지 않았지. 오직 뭔만 적용됐다? 객체 높임만 들어가 있다. 누굴 높인 거예요?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객체고 마이너스 주체, 마이너스 상대라고 해야 되겠지. 문제다 몇 번 나갔지? 1번이다. 그런 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됐나요? 그러면서 또 그런 유형의 문제 하나 풀면 89페이지, 89번. 89번 한번 해결해 볼까? 다 같이. 자, 시작. 89번. 풀 수 있는 기회 줄게. 내가 막 계속 나만 풀었네. 자, 시간 풀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89번 문제. 아버지께서 쓰시던 시의 동그라미. 이때 시는 누굴 높이는 것? 아버지께, 깨서 들어가 있지? 자, 주체 높임이 들어갔으면 알 수 있죠. 그분께, 깨의 동그라미. 깨에다가 들이다 있지? 동그라미. 그럼 객체 높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에 씁니다 있지? 씁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 높임이 들어가 있지. 따라서 이 문장은 주체, 상대, 객체가 다 들어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1번.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에서 뭐다 하지? 그렇죠. 모시고에서 객체 높임. 그 다음에 같습니다에서 상대 높임. 그래서 플러스 객체, 플러스 상대지. 됐습니까? 1번은 아니죠. 2번 보니까 여쭈다 해서 모여듭에 여쭈다 되지? 객체, 플러스 객체. 그 다음에 계시다. 누가? 선생님이. 주체 들어가 있죠? 주체, 플러스 주체. 마지막에 씁니다에서 플러스 상대. 다음 몇 번? 2번. 그렇게 정리가 되죠. 3번에 있어서 할머니께서 들어가서 주체, 플러스 주체. 주시다, 주셨습니다. C 들어가 있지? 네? 주체, 누구다? 주체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씁니다. 상대지. 그래서 플러스 주체, 플러스 상대만 있지. 객체는 없지. 4번. 어머니께서 침대에 주무시고 계시다 할 때 주무시다. 누가? 어머니가. 계시다. 마찬가지죠? 주체만 들어가 있고 밑에 주체만 들어간 게 아니라 뒤에 씁니다를 통해서 상대도 들어가 있지. 따라서 플러스 주체, 플러스 상대. 이렇게 해서 89번에다 몇 번? 2번. 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겁니다. 자, 이제 그 높임법과 이제 같이 연산전에서 뭐가 있냐면 소위 그 호칭어, 지칭어 하는 것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 호칭어, 지칭어까지 포함해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그 시아버지는 아버님, 남의 부모를 얘기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야. 알겠지? 남의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또는 사위로서 각각 장인 장모나 시부부를 얘기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 됐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뭐 남편은 뭐 간단하겠지 뭐. 그다음 밑에 남편의 형은 뭐라고 한다? 아주버님. 남편의 시동생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도련님, 결혼했을 때는 서방님.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를 기억해면 될 것 같고, 시누이에 대해서는 남편의 손위, 누나인 경우는 형님, 밑에일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가씨, 아기씨, 애기씨. 시누이 남편에 대해서도 밑줄 짜게나. 그 시험이 잘 나왔던 거예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라고 하고, 남편의 손 아래인 경우는 서방님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서방님. 남편의 위일 때는 아주버님. 남편의 아래일 때는 서방님. 자, 며느리끼리는 걸로 보여다죠. 손윗동서를 형님이라고 하고 아랫동서는 그냥 동서라고 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형님, 동서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들으면 좋겠죠. 그 밑에 봅시다. 밑에 보면 처가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 했죠. 그 밑에 보면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죠. 요즘에 이런 양성평등 논리에 의해서
대체로 남편 쪽에 있어서 이 남자는 뭐 도련님, 서방님 하는데 처남이란 게 뭐예요? 처가의 남자는 뜻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요즘에 양성평등의 논리에 의해서 쓰지 않도록 하니까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죠? 일단 남자 쪽만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93페이지에 보면은 친아버지, 친어머니 있어 없어? 있지. 그때 가친, 엄친, 부주는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를 가리킬 때,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자친, 모주, 가자. 따라서 자친께서는 아니 잘못했어요.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일 때는 춘부장, 춘장, 춘당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일 때는 선친, 선구라고 해. 선누군. 하여튼 돌아가신 분은 앞에 선을 붙여. 정의됐지? 그리고 남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은 자당, 대부인, 헌당이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를 가리킬 때는 자친, 모주, 가자라고 해. 따라서 가음부, 춘춘추. 알겠지? 자무가 자대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겠다. 알겠지요? 그렇게만 기억해둬.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남의 아들을 얘기할 때는 영랑, 영식, 영윤이고, 남의 딸을 얘기할 때는 영의, 영교양.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영랑과 영예야. 알겠지? 남의 아들은 영랑, 남의 딸은 영예. 알겠어? 그런 점에서 시험이 잘 나올 수 있겠다. 자,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90 거기 몇 번에 보면 다 같이 거기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가 2017년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방지도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 특히 호칭어와 지칭어. 호칭어는 부르는 말, 지칭어는 가리키는 말이지. 남편은 형에게 큰아빠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이거는 내 자녀가 부르는 말이지, 내가 부를 때는 아주버님. 시작. 아주버님이라고 했고, 시부모에게 남편을 얘기할 때 오빠라면 안 되겠죠. 예비. 알겠습니까? 아범 정도. 아범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비는 들어왔느냐? 예, 아범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는 예비가 그랬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의 아비라는 뜻이야. 남편의 누나에게 형님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형님이라고 했고,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배우자를 얘기할 때 부인. 틀려요? 어디 가서 자기 아내에게 부인이라고 쓰면 안 돼요. 낮춰서.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는 말이야, 아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해됐지? 그 정도의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뒤에 이제 생활 속의 언어 예절. 생활 속의 언어 예절이 오히려 더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거기 디귿 동그라미, 디귿. 자기를 소개할 때, 손 윗사람의 길이여 자기를 소개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에 제 아버지의 이때 성을 얘기할 때, 이름을 얘기할 때 있지. 그때는 성에 자를 붙이지 않고 홍, 길자, 동자십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또한 윗사람에게 자기 성을 얘기할 때는 가를 써야 돼. 너 성이 뭐야? 그럴 때 나 김씨인데요? 임씨인데 이면 안 돼? 김가입니다. 시작. 윗사람에게 자기 성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나왔지? 가를 붙인다. 김가입니다. 임가입니다. 친구의 성을 얘기할 때는 네 친구 성이 뭐냐면 김씨입니다. 알겠죠? 자기 친구의 성을 얘기할 때는 김씨라고 하는데, 자기가 윗사람에게 자기 성을 말할 때는 가를 붙인다. 김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변화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7페이지 2번 그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있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때 뭐라고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할 수 있죠? 이거는 전화 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피동형으로 쓰는 거죠. 알겠지? 기계의 오작동에 의해서 전화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걸렸습니다라고 해야지,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가봐. 98페이지 가면 직장에서에 있어 없어? 있지? 직장에서는 위아래 상관을, 위아래 직급에 관계없이 그냥 다 시를 붙여줍니다. 사실 말로 우리가 회사에서의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직책을 나눠놨을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윗사람이라고 상관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에게 반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다 뭐 한다? 씨를 넣어서. 요즘에 직장 문화는 다 존댓말 쓰지. 지금 막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존댓말 쓰지. 물론 나중에 이제 친하다 보면 서로 반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또 규칙에 의한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지 예외적인 것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직장 문화는 위아래 따지지 않고 다 씨를 넣는다. 요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돼. 알겠지?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요즘에 하다 보니까 자꾸 사물을 갖다 높이는 경우가 있어. 뭘 높이는 경우가 있다? 사물. 커피 나오셨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 될 것을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주문한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사물을 높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99페이지에 94번. 94번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중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죠? 적절한 거.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길에서 친구에게 오랜만이야. 선고께서 잘 계시지? 선고는 뭐에 닿지? 죽은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춘부장, 춘장, 상대방의 아버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타인의 아버지께서 얘기할 때는 춘장께서는 안녕하신가? 춘부장께서는 안녕하신가? 이렇게 해야 맞겠다는 거죠. 카페에서 손님에게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땡이죠? 사물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맞겠다는 거죠. 평사원이 전무에게 전무님, 과장님은 오전에 외근 나가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더 직급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이르는 사람을 낮추지 않는다. 알겠지? 내 상관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 높였죠. 다음 몇 번?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대체적으로 무슨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병원에서 손님에게 잠시 기다리세요. 주사 맞고 가실게요. 이런 말 쓸 수가 없다. 주사를 맞는 주체가 누구죠? 손님이 되겠지. 손님. 알겠죠? 이 뭐뭐 하실게라는 말은 리을게 있잖아. 리을게. 리을게는 화자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지. 상대방이 뭔가를 행위할 때는 쓸 수 없는 거야. 선생님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알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사람의 행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를 갖다 맞으셔야 합니다. 주사를 갖다 맞으실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설해도 놓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처럼 주사 맞고 가실게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만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 말 이해됐죠?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더러 뭐 자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하나만 더 풀고요. 100페이지 95번 문제.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좋은 아침 무슨 영어도 아니고 그래요? 굿모닝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안녕하십니까? 서로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했죠? 같은 동료 간에도 서로 존대해 준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다. 원칙을 적용하는 거야. 서로 직장에서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공적인 표현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높임법을. 두 번째,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님 사람에게 살펴가십시오. 맞죠? 다 몇 번 시죠? 2번이다.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하시오. 윗사람의 생일 축하할 때 건강하시오? 형용사에는 명령조를 쓸 수 없어요. 건강하다 자체가 형용사지. 근데 그것을 갖다 건강하십시오. 높임적 명령을 썼잖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 뭐냐? 내가 좀 건강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스스로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3번 역시 맞지 않다. 생일날은 뭐야? 생일을 축하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되겠지.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에 닿지?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무엇을 갖다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뭡니까?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반가이 일단은 맞이해야 되겠지. 어서 오십시오. 시작.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다짜고짜 오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음 몇 번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